50페이지.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대체 어떤 끔찍한 거푸집을 거쳤기에 마치 판박이 기계에 눌려 찍힌 모양새가 되었단 말인가. 인간의 대지를 읽다가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은 구절에 놀라 멈췄다. 이어 모차르트를 언급하며 또 말한다. 어린 모차르트도 다른 아이들처럼 판박이 기계에 찍혀 나올 것이다. 모차르트는 악취 풍기는 싸구려 라이브 카페에서 썩어 빠진 음악을 연주하며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모차르트도 끝장이다. 인간의 대지를 읽으며 유튜브 라이브 강연을 기획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새벽에 인간 대지를 읽자 어린 왕자가 너무 읽고 싶어졌다.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이참에 어린 왕자까지 읽고 라이브 강연을 진행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오전에 부천에서 강연을 마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서점으로 달려가 어린 왕자를 샀다. 5시간을 운전해 통영으로 내려왔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 어린 왕자를 읽기 시작했다.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오전에 강의하고 5시간 동안 운전을 했더니 잠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날 밤 9시로 예정된 라이브 강연에서 어린 왕자를 꼭 소개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읽었다. 아마 무료 라이브 강연을 기획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책을 한 페이지로 읽지 않고 잠들었을 테지만 강연 덕분에 책도 한 권 읽었다. 무엇보다 훌륭한 복습 효과가 나타나는 강의를 할 수 있었다. 300명 정도의 인원이 라이브 강연에 함께 했는데 나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전했다. 오늘 1시간 동안 가장 성장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내가 완성되는 선순환의 원리를 또 한 번 체감했다. 1939년 인간의 대지를 쓴 생텍쥐페리는 4년 뒤인 1943년에 어린 왕자를 썼다. 그래서 인간의 대지를 읽은 후에 바로 어린 왕자를 읽으면 연결되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어린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어린 왕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사업가는 대꾸하려고 입을 벌렸으나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린 왕자 76쪽. 철새떼가 이동하는 철이 되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다. 야생 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집오리가 서투른 날갯짓을 하는 것이다. 야생 오리의 비행을 보고 집오리가 잊고 지냈던 야성의 흔적이 깨어난다. 광활한 대륙과 드넓은 바다를 훨훨 날고 있는 자신의 본능을 느낀다. 생텍쥐페리는 역량을 키웠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손에 길들여진 역량은 벌판에 풀어줘도 몇 번 껑충거리다 스스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곤 작은 뿔로 철망만 들이받는다. 마치 불평과 불만은 가득한데 문을 열어줘도 떠날 용기는 없는 인간들처럼 말이다.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돈을 벌기 위해 끌려다니는 현대의 인간들도 가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곤 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님을 느낀다. 푸드득 날갯짓을 몇 번 해보고 껑충껑충 뛰어도 본다. 하지만 당장 월말에 입금해야 할 카드값과 은행 이자가 야성을 눌러버린다. 대륙의 광활함과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리 한번 휘휘 저 멀리 날려버린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울타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야생오리 날개에서 빠진 깃털 같은 담배꽁초만이 발에 짓이겨져 뒹굴고 있다. 지금부터 날아오르면 된다. 그동안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쉽다.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된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장 지금의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모든 생명체 안에는 타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돕기 시작하자. 일단 돕기 시작하면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이것저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린 이 방법을 몰랐다. 아니, 잊어버렸다. 본디 유전자에 새겨진 이타적인 마음이 나를 중심으로 살라는 말에 덮여버렸던 것뿐이다. 일단 돕기 시작하라. 뭐든 좋다. 그렇게 시작하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모차르트를, 어린 왕자를 깨울 수 있다. 5년 전 어느 날 샤워하다 문득 오늘부터 비누와 샴푸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로 나는 물로만 샤워했다. 나 하나 샴푸 안 쓴다고 바다가 깨끗해질까 생각하던 내가 변했다. 그 행동이 시발점이 되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지금은 그 선순환을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번만 이해하고 시작하면 된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내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러면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지금 당장 거위의 꿈 노래를 따라 부르며 샤워를 하자. 특히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부분에서 목청을 높여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모차르트와 어린 왕자가 깨어날 수 있도록. 61페이지.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쓴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 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문부터가 남다르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 일부를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작품을 연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서문에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다. 퇴원하고 바로 다시 집필에 들어갔다. 수술 후 통증으로 몸이 아팠고 극해간 시력 감퇴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고통스러웠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맹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토지의 서문은 꼭 한번 정독해보길 바란다. 어떤 고전의 서문보다 힘차다. 서문이 이미 작품 이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박경리 선생의 힘찬 기상이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이다. 제대로 사는 사람의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 아마도 박경리 선생 내면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경치 좋은 휴양지에 체력을 회복한 후에 글을 써도 되지 않냐고 한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수없이 유혹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통이 절정에 달해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나를 발견한 순간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담은 노인과 바다 속 산티아고 노인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박경리 선생은 실존하는 사람이고 실제 하는 삶을 살아냈다. 물론 노인과 바다도 매년 한 번씩 읽을 만큼 짜릿한 감동이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오늘 밤 박경리 선생이 태어난 통영에서 읽는 토지는 더 감동을 전한다. 마치 번쩍하는 성강이 머리를 쪼개고 심장의 정통으로 내리꽂히듯 감동으로 인해 내가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선생의 정신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태해진 나를 단칼에 내리친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구나.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오로지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통영이라는 지명은 어쩌면 인간에게 고통이 영원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름일 것이다.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고통이다. 고통 없이 자란 포도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포도다운 포도를 키운다. 농부들은 땅이 너무 비옥하면 작물이 약하게 자란다고 걱정한다. 이런 고통의 아이러니를 박경리 선생은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떤 작품보다 큰 감동을 준다. 특히나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을 담은 마지막 구절은 절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글을 쓰겠다는 고통에 대한 여유마저 느낀다. 고통을 극복해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안다. 고통에 저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고통을 아는 사람도 도전하고 비상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든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점점 더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네 뒤를 따르며 나를 괴롭힐 것이다. 고통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고 눈에 핏발이 솟도록 고통을 노려보라.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고통의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가 몸을 던져라. 박경리 선생이 말하는 기계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토지 속 서금돌은 5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다. 본다고 표현했으니 40대 후반일 것이고 시대상을 감안하면 당시 사람들은 40대 후반이면 몸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1897년의 한가위 토지의 첫 문장이다. 1800년대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2020년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다. 200여 년 사이에 생명의 시기가 2배나 늘었다. 그러니 서금돌이 말한 40대 후반의 나이는 지금은 80대 후반이다. 그런 서금돌이 이팔 청춘으로 돌아간 듯 몸은 늙었지만 구성진 목청만은 늙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기계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난 52세다. 절대 늙지 않았다. 우기는 게 아니다. 한 번도 52세인 내가 늙었다고 생각한 본 적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지금 52세인 내가 토지석의 인물로 등장한다면 26세에 불과하다. 나는 3년 가까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긍정학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생각의 차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52세인 내 친구들 역시 여전히 철없고 어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52세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심지어 이른 나이다. 50이라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몸이 느려진다고 정신도 늘어지는 게 아니다. 박경리 선생을 보라. 오히려 암 수술 후에 어쩌면 수술 전보다 더 젊어진 싱싱한 정신력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토지를 쓰지 않았는가. 뭐뭐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다. 정신이 젊어야 한다. 정신이 젊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 봄날 새싹 돋듯이 무수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글을 쓰는 요즘 내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호기심과 신기한 상상이 흘러넘친다. 마냥 멍하게 세월을 따라가면 늙는다. 고전 읽기는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된 것,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읽어준다.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미리 익힌다면 서투른 삶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능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을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다. 남들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1시간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인생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 86쪽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수많은 천재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현재에 와서는 천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많던 천재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상의 날개 첫 문장이다. 우리 모두 천재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천재성을 잃었다. 아니, 잊었다. 우리는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잊었다. 왜 잊었는가? 그 대답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찾았다. 자기 아이들을 자기 모습대로 교육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부모님 세대는 힘든 시대를 살았다.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이 컸다. 그들은 이 배고픔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배고프지 않도록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갖게끔 키웠다.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천재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림자는 스스로 먼저 앞서가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를 따라다닌다. 아무리 용기 있다 한들 방법을 모른다. 그 그림자의 삶은 늘 본체를 따라다닐 뿐. 나 역시 책을 읽기 전에는 34년을 그림자로 살았다. 사회에서 교육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갔다.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다.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는 방법도 몰랐다. 남들을 따라 걷고 있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믿었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그 길을 가고 있었고 그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고 남들을 따라가던 줄에서 이탈하게 됐다. 처음엔 안정적인 줄에서 이탈한 것이 두려웠다. 돌아가고 싶지만 내 몸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기에 책을 읽으며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다른
다른 세계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책을 읽다가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길이 존재함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 새로운 길에는 자유가 있다는 점에 더 놀랐다. 그림자의 삶에는 자유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냥 열심히 본체를 쫓아갈 뿐이다. 나도 그랬다.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본체가 될 줄 알았다. 언젠가 올 그날에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길엔 영원히 자유가 없다.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절대 본체를 앞설 수 없고 본체가 될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이란 누군가의 등 뒤에 붙어서 닥쳐오는 위험을 모두 그가 물려쳐 줄 거라 믿으며 그 뒤를 줄줄 따라가는 그림자의 삶이다. 그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봤자 영원히 그림자일 뿐이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기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그 빛을 자신이 정면으로 바로 받아야 한다. 나로 인해 내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한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방송국이라는 빗줄기에서 벗어나 요식업, 작가, 강사라는 길로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빛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 본체의 삶을 살게 된 나는 자유롭다. 잠도 6시간 이상 푹 잔다.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삶의 방향을 찾은 지금은 그림자로 살 때보다 열심히 살지 않지만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다. 아래서 깨어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웠다. 지보리로 생을 마감하는 대신 원래 내가 태어난 대로 천재오리가 되어 원하는 곳을 향해 힘껏 날고 있다. 나라는 본체는 하늘에 있고 내 그림자는 땅에 있다. 그야말로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신은 천재로 태어났다. 당신은 실존하는 본체다. 그림자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 지금부터 찾아가면 된다. 해답을 가진 건 오직 책뿐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날아가야 한다. 누군가의 그림자로서 뒤에 숨지 말고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흠뻑 받아라. 책이 날개가 되어 주리라. 박제가 되어 굳어버린 당신의 날개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할 것이다. 당신은 천재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잡구나. 90페이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삶의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담은 고전 역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 고전을 읽다 보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헛된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태초의 말씀이 바로 내가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태초에 내게 주어진 말씀을 알아내면 된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인간만이 만들어 놓은 온갖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이 생각들을 뚫고 태초의 말씀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서 말한다. 언제나 주요한 일은 직관을 개념 앞에 앞서도록 해야지.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475에서 467쪽 476쪽 쇼펜하우어는 개념 앞에 직관을 두라고 말한다. 개념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직관은 내가 직접 관찰하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념인 공통된 생각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가? 공통된 생각 속에는 내 생각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어디까지가 공통된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나만의 직관인가? 이에 대해 알베르 카미는 이방인에서 말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거짓말하기를 거부한다고. 알베르 카미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 오히려 남을 즐겁게 해주는 선의의 거짓말 정도가 아니다.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극단의 상황을 의미한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칼 구스타프 융은 칼융 레드북에서 말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몰라? 칼융 레드북 34쪽. 융은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내 목숨까지 던지면서 찾으려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거절하고 독배를 마실 때 마음이 이런 것이었나?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것은 진리인가? 아닌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어이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에 대해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에밀 20쪽.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인생을 잘 느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잘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느낌이다. 노자는 이것을 무의락했다. 헛된 것을 걷어낸 개념에 갇히지 않은 거짓과 의도가 없는 순수한 물처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힘으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박차고 나와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다. 깨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 127쪽. 나는 과연 알을 깨고 나왔는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가? 많은 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언제까지 사는 게 진리인가? 결국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지웠다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것이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삶은 결국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태초에 순수하게 태어난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의 헛된 것, 쇼펜하우어의 개념, 이방인의 거짓말, 칼융의 의도, 도덕경의 인의, 데미안의 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야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고전을 읽고 연결된 생각들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연결된 고전들을 읽고 생각에 몰입하는 이 순간에 나가 참된 나라는 것을 확실하다. 오늘 밤 드디어 참된 나를 만났다. 내 나이 52살이다. 늦지 않았다. 103페이지.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 종종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느냐고. 그 정도 브랜드 파워면 못해도 600개 매장은 만들었을 텐데 왜 안 하냐고.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잠깐 고민했었다. 하지만 그때도 막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다. 내 속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에밀을 읽고 그 점이 확실하게 증명됐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쓴 에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 지침서로 손꼽히는 책이다. 에밀의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밀 62페이지. 욕망을 능력 아래 둬야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다. 욕망이 능력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지옥이다. 가진 능력에 비해 욕망이 크다면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약하고, 욕망에 비해 가진 능력이 크다면 벌레와 같은 미물일지라도 그 존재는 강하다고 루소가 말했다. 루소의 문장을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렇다. 나는 누구인가?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난 아직 600개 프랜차이즈를 할 능력이 안 된다. 명환 생각. 이건 위대한 깨달음이다. 내가 늘 행복한 이유는 자기 능력 안에서 욕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단지 속도가 느린 슬로우 스타트라 여겼었는데, 그보다는 능력 안에서 욕망을 이뤄나간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듯하다. 자신의 능력은 10억만큼인데 100억을 원했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 능력을 키우지 않고 욕망에 따라 100억 원을 원하면 매일 긍정학원을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다. 능력 안에서 긍정학원을 외쳐야 이뤄진다. 자기 능력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년 뒤에 자격증을 따고 승진하게 되면이라고 계산하지 마라.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계산하고 지금 당장 얼마짜리인가 계산해보자. 그리고 답이 나오면 스스로 인정하라. 나는 100만 원짜리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제 욕망하기 전에 능력부터 크게 만들자라고. 인간은 이렇게 발전한다.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한 후에 이루면 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 능력 안에서 욕망해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심지어 능력이 넘치는 슈퍼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 이상을 욕망하면 불행하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능력치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를 믿는 것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다르다.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 안에서 남을 돕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인들도 많다. 욕망은 끝이 없다. 어디선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경계선이 바로 능력이다. 나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욕망한다면 벌레가 사자보다 위대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뇨.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구절도 같은 말을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자기 능력 밖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욕망한다. 심지어 욕망을 채우고 능력이 남는다. 남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돕는다.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니 고통이 없다. 남는 능력으로 남을 도우니 즐겁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능력 안에서 욕망할 때 우리는 자유롭기까지 하다. 더 이루고 싶다면 능력을 먼저 키우면 되니까 간단하다. 능력을 욕망 앞에 두면 된다. 이게 선순환이다. 돈을 쫓지 말라고 한 말도 이런 뜻이다. 돈을 쫓는다는 건 능력보다 욕망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니 고통스럽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다. 능력을 키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욕망하지 않았던 돈까지 따라온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은 너무 느리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던지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돈도 벌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능력 안에서 욕망하면 된다. 욕망 앞에 능력을, 개념 앞에 직관을. 108쪽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워라벨은 슬픈 말이다. 일하는 순간이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니 말이다. 워라벨은 일하는 순간이 지옥이니 라이프로 쾌락을 더해 균형을 맞추라고 강요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라이프의 모습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좋은 호텔에 묵으며 화려한 음식을 먹고 서핑하고 캠핑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야 일하며 겪었던 고통에 즐거움과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이런 모습을 꿈꾸며 일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고통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며 비참한 시간이 이어진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킨은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말한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은데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쪽으로 길어지면 반드시 반대쪽에서 올라오려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려는 반대 성향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때 인간은 쾌락을 느낀다. 고통을 느끼며 힘들게 산에 올라 정상에 도달하면 쾌락이 느껴지고 매운 것을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다. 인간은 고통을 거쳐서 쾌락을 느낀다. 이런 쾌락은 좋은 쾌락이다. 고통 속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두려움의 고통 속에 창업을 시작해 매출을 일으키고 밤을 새워 일하는 고통을 거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바람직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이때 고통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이 고통에 굴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굴하는 것이 수치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이고 위대해지는 순간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알고 있으면 고통의 순간이 나를 다독일 수 있다. 고통에 굴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도전한다는 말이다. 고통의 굴에서 도망가는 것이 수치 중의 수치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노인과 바다 91쪽.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파멸은 어쩔 수 없는 상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패배는 그렇지 않다. 패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싸움에 져서 도망함이라고 나온다. 패는 할 수 있다. 패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오히려 인간은 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하지만 배는 하면 안 된다. 배는 사람이 등지고 있는 형상을 따왔다. 져서 등을 돌리고 달아난다는 뜻이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태다. 고통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통을 못 이겨 달아나는 사람은 최악의 패배자다. 고통 없는 쾌락의 대표적인 것은 도박과 마약이다. 이런 쾌락에 굴하는 것을 파스칼은 수치라고 표현한다.
도박과 마약으로 느끼는 쾌락이 몸을 망치는 이유는 한쪽으로만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기 때문이다. 과식이라는 쾌락을 느낀 후에 배부름의 불쾌감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호르몬의 순환이다. 여행에서 쾌락을 느낀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뭔가 허전함의 고통이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호르몬의 균형이다. 하지만 도박과 마약으로 분비된 쾌락의 호르몬은 너무 강력하고 비정상적이어서 후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반대 호르몬을 자연적으로는 생성할 수 없다. 이런 쾌락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큰 병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해답은 역시 고통 속에 있다. 모든 문제는 고통을 피하려 들기 때문에 생긴다. 고통, 시련, 역경이라는 말의 어감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줄 비밀의 열쇠다. 나는 고통, 시련, 역경을 행운, 우연, 로또 당첨이라는 말보다 사랑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껴앉자. 작정하고 부딪히자. 조금만 더 견뎌보라.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맛있는 쾌락을 느끼리라. 달리자. 세상을 향해 달리자. 고통의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가자. 고통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 후에 오는 쾌감이 진짜 쾌락이다. 123페이지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에리 프롬의 책 소유나 존재냐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제목에서 많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을 찾느라 첫 장을 넘길 수 없었다. 얼마만큼을 소유하면 내 존재가 행복할까? 과연 소유가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소유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소유한 것으로 내 존재 또는 타인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가? 사랑은 소유인가? 존재인가? 종교란 내가 신을 소유한 것인가? 신이 나를 소유한 것인가? 내 안에 신이 존재하는가? 내가 신 안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만들어준 소유나 존재냐는 제목만으로 이미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다. 새 신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새 신자들은 하느님을 소유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 신자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할 뿐이다. 순수하게 품 안에 존재하니 하느님을 만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소유하려 든다. 소유된 하느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가짜 하나님이다. 나의 생각과 개념으로 정지시켜버린 하나님에게 소유하고 싶은 이것저것을 희구한다. 정지된 가짜 하느님에게 이런 소유의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다. 구약 성서의 주요 주제의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존재하라이다. 소유나 존재냐 78페이지. 불교도 그렇다. 소유나 존재나에서는 고전 불교를 언급하며 욕망을 끊는 것, 자아, 영속하는 물질, 자기 완성의 욕구를 포함한 소유욕을 단념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기 완성의 욕구까지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기 존재가 완성된다는 말이다. 융이 말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교회 안에서 그냥 존재할 때 은혜를 받는다. 뭔가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겠다는 의도마저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소유냐 존재냐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소유가 무조건 나쁘고 존재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균형, 결국은 균형이다. 처음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을 때
나는 소유 30%, 존재 70%로 살겠다고 결정했었다. 이 책을 다시 읽고 글을 쓰는 지금은 소유 1%, 존재 99% 느낌으로 살고 있다. 많이 가지지 않으려 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책을 다시 읽어보면 깨닫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미 스스로 그만큼 발전하고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고전은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읽을수록 내공이 쌓인다.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고 몸값도 높아진다. 소유는 정지된 것이고 존재는 움직이는 것이다. 독서에는 소유는 암기고 존재는 깨달음이다. 콘텐츠에서 소유는 모방이고 존재는 창조다. 사람에서 소유는 꼰대고 존재는 청춘이다. 사랑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사랑의 본질은 존재인데 사람들은 소유하려 들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데 서로 소유하려 들고 소유당하려 한다. 소유하는 순간 사랑은 시든다. 꽃을 소유하기 위해 땅에서 뿌리채 뽑아 소나기에 지어보라. 그 꽃은 금방 시들어 죽는다. 꽃을 땅에 존재하게 놔두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다. 꽃잎이 떨어지고 새싹이 자라나는 과정을 사람이 방해하면 안 된다. 당신은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가?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몇 대 몇으로 보고 평가하는가? 많은 사람이 소유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둔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면 소유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서로의 존재가 맞지 않으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잘 살 수 없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졌으리라. 돈은 움직인다. 그래서 돈을 쫓아 소유하려 하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 돈은 계속 움직이게 해줘야 한다. 내게 들어온 돈을 꽉 쥐고 있으면 뿌리 뽑힌 꽃처럼 시들어버린다. 돈을 선순환으로 움직이게 보내줘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이 타인을 위해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지구를 위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흘러간 돈은 스스로 성장해 내게로 돌아와 품 안에 존재하게 된다. 돈은 염소다. 방목하는 염소들이 어느새 새끼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망갈까 걱정하지 마라.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해 주되 가두지 마라. 갇힌 염소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 나가서 짝을 만나야 새끼를 낳을 것 아닌가. 기꺼이 내어주면 돈은 저절로 성장하고 식구를 늘려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또 세상으로 흘려보낸다. 이것이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고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서 돈이 저절로 벌리는 원리다. 돈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 생명력과 생식 능력이 강하다. 갇혀 있으면 바로 죽는다. 내가 마실 우유만 조금 짜놓고 넓은 풀밭으로 내보내라. 신나게 뛰놀며 덩치가 커진 돈이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돈은 살아있다.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게 하라. 소유와 존재에 대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법칙은 없다. 단 공통된 진리는 있다. 반드시 소유의 비율이 존재의 비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 소유냐 존재냐는 제목만 알아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고전이다. 128쪽 저것을 버리고 이것은 취한다.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지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 참된 모습에 처하지 그 꾸며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305쪽
최진석 교수 책을 읽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구절에서 멈췄다.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아침에 알람을 끄고 좀 더 자는 것이 저것이고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드는 것이 저것이고 책을 펼쳐드는 것이 이것이다. 샤워기와 뜨거운 물 아래서 몸을 하염없이 찢고 서 있는 것이 저것이고 마지막에 30초라도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늦잠 자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저것이고 귀찮아도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아침을 먹는 게 이것이다. 출근하며 월급날이 며칠 남았나 세어보는 게 저것이고 오늘 할 일을 미리 계획해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출근하는 것이 이것이다. 지각 1분 전에 겨우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저것이고 출근 전에 30분간 도서관에 들렀다 출근해도 시간이 넉넉한 것이 이것이다. 일 못하는 동료를 뒤에서 욕하는 것이 저것이고 앞에서 당당하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다.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듣자마자 이 회사를 때려치워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것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성장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다. 점심시간에 MZ들은 수소 세팅하는 게 아니야 하고 어디서 주워든 얘기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저것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남들을 위해 하고 싶어서 수저를 놓는 것이 이것이다. 퇴근 시간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며 시계만 쳐다보는 것이 저것이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하고 일에 몰입하는 것이 이것이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술을 한잔 하는 것이 저것이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이것이다. 금요일 밤이니까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저것이고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끝내고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다. 취침 전에 핸드폰을 3시간 봐서 눈이 뻑뻑하고 목이 아픈 채로 잠드는 게 저것이고 책을 읽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잠드는 게 이것이다. 남에게 받은 만큼 또는 그보다 적게 더 돌려주는 것이 저것이고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다. 이미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저것이고 모든 문제는 해결책과 함께 온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대응 방법부터 모색하는 것이 이것이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며 결심하고 미루는 것이 저것이고 지금 당장 운동하러 가라 신고 밖으로 달리는 것이 이것이다. 가게가 망해서 폐업할 때 힘들다며 직원들의 월급을 기어이 깎으려는 것이 저것이고 월급은 당연히 주고 힘들어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주려 하는 마음이 이것이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며 들고 나온 이쑤시개를 그냥 길바닥에 휙 버리는 것이 저것이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찔리면서도 끝까지 들고 와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이것이다. 수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가장 싼 식재료를 구입해 손님상에 올리는 게 저것이고 어떻게 하면 식당밥도 집밥처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이것이다. 굳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계속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것이고 그래 나도 다 아는 말인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다.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이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지만 중간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이면 반신반의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듣고서도 그것을 크게 비웃어버린다. 노자의 목소리를 듣는 도덕경 329쪽. 내 안에는 항상 선과 악이 성실함과 나태함이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삶의 기준이 없어서다. 내가 앞서 나열한 이것이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힘이 든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것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맛있다. 쾌락만 존재한다. 이제 삶의 기준을 세우자. 당신이 뭔가를 할 때 고통스럽지 않다면 의심하고 점검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노자가 말하는 이것이지 저것인지, 저것이면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이것이면 내 쪽으로 취하자. 일단 오늘 당장 핸드폰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책을 가까이 취하자. 이것만 바꿔도 인생이 성공한다. 놀자를 버리고 노자를 취하라. 179쪽 딱 10분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다.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인기 폭발. 월 매출 380억 1위 등극. 게임에 관한 기사였다. 나 역시 게임에 미쳐본 적이 있다. 게임에 미쳤다는 말은 보통 게임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다.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끝판을 깨기 위해, 마지막 대마왕을 죽이기 위해 밤을 새워 열심히 했다. 나에게 게임은 열심히 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하기를 방치형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방치형 게임, 특별한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이 돌아가는 게임. 알아서 게임이 조작되고 아이템도 자동으로 생성되니 계속하게 된다고. 게임조차 열심히 하지 않는 세상인가 싶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방치함으로써 느껴지는 재미가 있으니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즐길 것이다. 기사에서는 방치형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가 스낵컬처의 유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얼른 스낵컬처의 뜻을 검색했다. 스낵컬처, 과자를 먹듯 5에서 15분의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뜻.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문화 생활을 즐기는 문화 트렌드. 모든 것이 짧아졌다. 요즘 사람들은 30분이 넘어가는 영상은 보기 힘들어한다. 짧고 간결해야 한다. 그래, 짧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조급증을 만든다. 오랜만에 어떤 계기로 열정이 솟아나서 어떤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은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런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빠르게 큰 결과를 기대하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쉽게 포기하기에 이른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역경과 고통이 따른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절대 없다. 고통은 곧 시간이다. 시간을 견디는 힘. 단계와 절차를 이해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연계의 생물은 시간을 거치며 성장한다. 성공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다. 성장통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5분짜리, 10분짜리 호흡에 익숙하고 그것마저 길어 1분이라는 짧은 호흡에 익숙해지고 있다. 성공의 호흡은 5년에서 15년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도전하고 성과를 얻기까지 최소한 5년이다. 이 호흡을 몸에 익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짧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런 게임을 즐긴다고 한다. 짧은 시간. 이 시간에 대해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5에서 15분의 자투리 시간은 바쁜 현대인에게 더없이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멍하니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긴다. 도덕 선생 같고 꼰대 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멍하니 5에서 10분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게임 속 캐릭터는 성장하고 아이템 부자도 되겠지만
현실 속 당신의 삶은 점점 후퇴하고 부자로부터 멀어진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나이 든 자신을 발견하고 그땐 아무것도 없이 늙어버린 당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짜 멍해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몸이 가볍고 부지런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걸 기계가 알아서 대신해 주는 시대니까. 그러니 일부러라도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게임 속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당신의 몸무게도 무거워진다. 게임 속 캐릭터는 멋있는 아이템을 얻었지만 당신은 무서운 병을 얻는다. 출퇴근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가까운 자연을 보자. 10분 동안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세상을 보자. 지금 당장 책을 덮고 하늘을 쳐다보자.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절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나도 잠깐 글쓰기를 멈추고 욕지도 푸른 하늘을 보겠다. 돌아왔다. 10분 동안 하늘을 보며 앉아 있었다. 하늘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나 생각이 든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여기 욕지도에 왔다. 지난밤 이 효석에 메밀꽃 필 무렵을 읽었다. 한 문장 한 문장 아름다워 계속해 읽기를 멈추었던 책이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메밀꽃 필 무렵 209쪽.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메밀꽃 필 무렵 211쪽. 이런 문장들을 읽으며 행복했다. 글을 쓰기 위해 읽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글쓰기는 잊어버리고 문장의 아름다움에 빠져 순간순간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물론 게임에 빠져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이 천지 차이다. 게임 후에 오는 몸과 정신의 불쾌감을 모두 알 것이다. 독서 후, 특히 저런 아름다운 문장을 읽은 후에는 몸은 가뿐해지고 가슴은 충만해졌음이 느껴진다. 저런 문장들이 쌓여 내 몸속에 영양이라는 아이템이 만들어진다. 그 영양이라는 아이템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서든 부를 쌓을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다. 그야말로 최강의 아이템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행복한데 삶에서 쓸 강력한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다니.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시간을 딱 한 번만 가져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얻고 싶지 않은가? 10분이면 충분하다. 고전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수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오산 휴게소에 들렀다. 음식을 주문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책이 진열돼 있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다. 요즘은 휴게소에서 책을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다. 이런저런 책을 둘러보다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을 집어들었다. 사실 집에 이미 2권이나 있는 책이었다. 게다가 대구와 부산을 돌며 며칠간 강의하는 일정이었고 중간중간 글을 쓰려고 이미 차 트렁크에 책을 잔뜩 실어둔 상황이었다. 책을 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훑어보고 있는데 연금술사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렸다. 책이 부르면 다 따라가. 그렇게 데일 카네기의 책을 한 번 더 구입하고 이 글을 쓴다. 대구에 도착해 그 책을 읽다가 영업과 관련된 문장이 있어 멈췄다.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거나 제품을 팔아야 하거나 고객을 설득해야 할 때 상대가 처음에 네, 그렇죠 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대목이었다. 아니요 보다는 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 점을
강의에 적용해보기로 마음먹는다. 내일 강의하는 곳은 미용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토탈 뷰티 회사다. 마침 어제 서울에서 미용실에도 다녀왔다. 어제 그 미용실에 머무는 동안 내 입에서 나왔던 말들을 떠올려 본다. 더 헹구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니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난 미용실 가는 길에 이미 커피를 마셨다.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 해드릴까요? 아니요. 욕지도에서 올라오는 길에 들른 터라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었다. 와, 내가 3번이나 아니요를 외치고 미용실을 나왔구나. 그렇다면 내 입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가늠해 본다. 간단하다. 질문을 살짝 바꾸면 된다. 충분히 헹궜는데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네. 마실 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스타일링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미용실을 나올 때 머리에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질문만 살짝 바꾸면 언제든지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술집에선 손님에게 한 잔 더 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기보다는 한 잔 더 드실 거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한다. 옷 구경을 하는 손님에게 이 옷 드릴까요? 라고 말 걸기보다는 원하시는 옷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조건 네 라고 답한다. 원색이 잘 안 어울리시죠? 보다는 원색이 잘 안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라고 묻는 게 네 라고 대답할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 내가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물으면 더 좋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게 네라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힘이다. 세상에 수많은 남성이 프로포즈할 때 여성에게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네라는 답을 끌어내는 건 어려우면서도 쉽다. 연습하면 된다. 습관적으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 고전을 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한 점은 이름 짓기다. 고전에는 압축된 문장들이 많이 등장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은 것이다. 이 문장 하나에 얼마나 많은 해석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첫째,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쫓지 않는다. 둘째, 모든 스포츠에서 힘을 빼라는 말이 바로 의도를 갖지 말라는 말이다. 상대를 이기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몸이 긴장하고 오히려 경기에 방해가 된다. 셋째, 배우가 연기를 잘하려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연기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고전을 읽고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반대로 압축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건 책 한 권을 단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다. 그 한 단어가 회사 이름이 되고 제품 이름이 된다. 요즘 내 최고의 관심사가 이름 짓기다. 얼마 전에 칼몬드라는 제품을 먹었다. 멸치와 아몬드로 만든 상품이다. 먹으면서 이름을 참 잘 지었구나 싶었다. 칼몬드를 만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름을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멸치와 아몬드의 조합이니 분명히 후보에 멸몬드, 치몬드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어감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아몬드를 앞으로 빼서 아멸치도 생각했겠지만 아자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
패스 아니면 멸치몬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변형을 시도한다. 멸치가 뼈 건강에 좋으니 뼈몬드? 이것도 어감이 좀 그렇다. 그러면 멸치가 칼슘의 제왕이니까 칼슘과 아몬드를 결합해보자. 그렇게 나온 이름이 칼몬드일 것이다. 칼몬드의 칼은 왠지 모르지만 제품 패키지에 멸치 이미지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칼슘 하고 떠올린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가는 느낌으로 이름을 지으면 좋다. 너무 멀리 가서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멸치는 빼빼 마른 사람 느낌이 드니까 뼈몬드, 말몬드라든가 아니면 멸치는 영양이 풍부하니까 풍몬드 같은 식으로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앞서가되 고객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가야 한다. 이런 상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독자분이 네일숍 창업을 준비 중인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손, 탑, 발, 탑이라고 지어드렸다. 그분이 실제로 이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아직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분 중 마음에 들어하는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름 짓기 놀이는 너무 재밌고 아주 유용한 기술이다. 틈만 나면 이름 짓기 놀이를 해보자. 길을 걷다 보이는 수많은 간판을 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살짝 비틀어 보자. 이름 짓기 놀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웃음이 난다. 통영 거북선 호텔에서 칼몬드를 먹으며 혼자서 멸몬드, 치몬드, 뼈몬드 하면서 웃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웃는다. 그러다가 손탑, 발탑 같은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으면 웃음이 싹 사라지고 진지해진다.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면 좋은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잠시 후 미용 관련 회사에 강의하러 간다. 가기 전에 미용실 이름을 하나 지어본다. 우리가 미용하면 헤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헤어를 가지고 비틀고 변형시켜 본다. 헤어지기, 등대지기처럼 머리를 지켜준다는 뜻인데 어감이 좋지 않다. 헤어, 뭐가 있을까? 아, 헤어진다는 뜻이구나. 헤어진 후에 기분 전환 겸 머리하러 오세요 라는 뜻인데 너무 슬프다. 그러다 웃음이 싹 사라진다. 헤어질라구. 그래, 이거다. 헤어질 리가. 헤어질리구. 그래, 이거다. 헤어질 리가. 영어 글씨도 멋있고 뜻도 좋다. 여기에서 머리를 하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헤어질 리가 없다. 지금 다시 써보니 웃음이 약간 나는데 나도 매번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엄청난 창작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름 짓기 놀이를 해보라. 자기만의 비틀기, 자신만의 창작 방법을 만들어라. 꾸준히 연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지은 이름을 들려줘라. 창피하고 비난받아도 참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뻔뻔하게 이름을 계속 지어라. 견디는 힘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도전하라. 어느 날 당신이 만든 이름을 듣고 모든 사람이 웃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것이다. 고전을 읽고 실생활에 적용하라. 210페이지 멍하니 있는 시간의 발견. 당신은 오늘 얼마나 생각다운 생각을 했는가? 우리는 주로 걱정을 하지 생각을 하진 않는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나 역시 생각이 아니라 걱정을 했다.
고전을 주제로 오늘도 2장 이상 글을 써야 할 텐데 내일 서울에 강의가 있는데 배가 잘 뜰 수 있겠지? 욕지도에 오면 낮에 자고 새벽에 글을 쓰는데 건강은 괜찮겠지? 이 걱정들을 생각이라 착각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대하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람이 멍하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생각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얘기다. 아마 우리가 멍하니 있는 건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다. 아니, 멍하니 있는 것도 불안해.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본다.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멍하니 있는 시간은 당연히 생각하는 시간이다. 멍하니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인간에게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다. 탈레스는 자연 철학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무려 4년 동안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남들이 볼 때는 멍하니 앉아 있는 듯 보였겠지만 탈레스 자신은 조용히 앉은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파스칼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팡세. 파스칼 역시 빅토르 위고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일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다. 무엇이 생각할 거리가 될까? 며칠 전부터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있다.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앵무새 죽이기. 이 문장 때문에 며칠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과연 나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란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아니 시작조차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는가?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패배한 것을 알고도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정답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 자체가 내게 성장하는 시간이다. 메밀국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몇 시간 운전해서 강의하러 다니고 욕지도에서 이 글을 쓰는 보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며칠 동안 나를 생각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면 메밀국수를 제대로 판매할 수도 강의를 잘할 수도 글을 뜻대로 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재료 없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재료가 필요하다. 심지어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고전이다. 고전이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리라. 책은 생각하려고 읽는 것인데 읽기만 하면 저절로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고전이 된 것이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고전을 손에 들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핸드폰만 보던 가치 없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지만 금보다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이른 아침에 고전을 읽고 지하철을 타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멍하니 앉아 눈을 감자. 저절로 출근 전에 읽은 고전이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던질 것이다.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비슷해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당신은 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 1시간을 그냥 버렸지만
생각하는 당신은 천금보다 소중한 역량을 차곡차곡 쌓았다.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부를 정의하면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유된 가치라 할 수 있겠다. 멍하니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 줄 아는 우리는 매일 존 러스킨이 말하는 역량을 쌓는다. 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맨손으로 시작해 불을 쌓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건물이나 돈을 쌓아주지 않고 유대인 전통 방법인 하브르타를 통해 가슴속에 역량을 쌓아주었다. 그 결과 유대인은 세계 최강 부자 4,000명 중 40%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의 22%를 이루었으며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교육법을 만들어 왔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아니, 유대인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이제 고전이라는 해답을 찾았으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 반드시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뭔가에 한 대 맞은 듯 멍하니 앉아있는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다.